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이 지금 단일화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단일화했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과의 이 단일화가 매우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상욱 의원이 그냥 초조했죠. 본인이 지지도가 이게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한테 오히려 남 좋은 일 시킬 뻔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경선 과정에서 또 단일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여론조사 하면서 또 이제 결과를 들여다보긴 해야 될 텐데 그런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진보당도 우리 그 민주 계열에서는 또 중요한 한 정당이기도 하고 실제로 울산의 이슈와 평택 의뢰 진보당과 이거를 연계해서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를 이미 간파를 했기 때문에 울산 내에서 아마 구청장에 대한 그런 협약 조건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울산의 몇 개의 구청에서도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선거와 연동해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은 민주당과 진보당이 이제 단일화를 한 거고, 이제 남은 쟁점은 부산 북갑.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과 반민식인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거기 쉽지 않아 보이죠? 예, 비등비등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한쪽이 좀 한동훈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박민식으로 쏠리거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든 단일화 해야 된다라는 압박들이 있을 텐데 이게 비슷하게 25다. 그럼 이게 합쳐고 50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단일화 한다고 해서 하정우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퀘스천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아니 정말 지금 장동혁이 신나고 전국을 돌고 있는데 얼굴이 폈잖아요. 네. 막 공격하면서 얼굴이 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한동훈이 당선되는 것만은 무조건 막는 게 본인의 수임 사항일 거란 말이죠. 차라리 하정우가 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박민식이 됐으면 좋겠지만 박민식으로 힘이 붙이면 우선은 이번엔 단일화 안 하고 한동훈한테 힘 안 실어주고 만약에 민주당이 부산국가 가져가더라도 다음을 기회한다. 이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서 단일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카메라 우리 영상 감독님이 단에서 떨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평소에 본인의 그냥 성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은 뭐 법적 조치한다 뭐 그랬다면서요? 예, 하시라고 하세요. 그냥 그 법적 조치랑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옆에서 누가 다쳤는데 나 몰라라 하고선 나는 그냥 내 정치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작은 거 보면 큰 거 안다고. 한동훈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엘리트주의의 그런 삶을 살았고 검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옆에서 힘들어하고 취약자들 이게 그동안 얼마나 잘 보살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서 다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보살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그 한 장면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상에 올라갔는데 카메라 기자가 뒤로 후진을 하다가 넘어졌다. 그런 쳐다보고 가서 이제 안 다쳤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그런 거잖아요. 달려가서 괜찮으세요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에 이제 먼저 물어봐야겠죠. 안 다쳤냐고. 이런 게 기본이지.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영상 감독님들 항상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에 항상 힘들어하시고요. 사진 기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 렌즈 엄청 무겁잖아요. 이것 때문에 엄청 손목이랑 관절이랑 되게 힘들어요. 직업적으로 맨날 들고 다녀야 되고 현장 뛰어다녀야 되고 거기서 북적북적한 특히 정치 현장에서 유세하는 현장에서 영상 감독님, 사진 기자님들 그 사이에서 사진을 막 뷰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 드레스 하지.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사실은 작년 대선 전에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고 제가
2025년 5월 17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장에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 5월 17일 입당했으니까요. 1년 만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고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우리 정청래 당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아까 이현희 의원님이 잠깐 다녀가셨고 급한 일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만 12분 이상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후보들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성대한 개소식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른바 보수정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은 민주당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은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집권의 역사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만년 야당하다가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와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한 세력들도 용서하고 통합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사람은 특정한 계파나 진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 또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 함께 어울려 같이 사는 대동사회를 이루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당시 지지 세력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비판과 비난을 받았던 한미 FTA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고 해서 밀어붙였습니다. 당시는 정말 지지율 하락 등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인기가 많이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면 서거하신 지 17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기억되는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중도를 넘어 보수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는 DJ가 시작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털을 닦아놓은 우리 민주당의 운동장을 훨씬 크고 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의 운동장이 그저 지금 상태 크기에 머물지 아니면 DJ, 노무현, 이재명의 의도대로 지금보다 2배, 3배 더 커진 운동장에서 우리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또 민주당의 후보들이 민주당의
당원들이 마음껏 들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가 바로 이곳 평택 의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저는 이곳 평택을에서 끝까지 깨끗한 선거, 국민이 지켜보기에 아름다운 선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상대 후보 측이 아무리 왜곡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지긋지긋한 네거티브를 계속 하더라도 저는 참아내겠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이 땅의 민주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DJ보다 억울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맞대응을 안 해서 제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지지층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보다 제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곳 평택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의 최선두에 선 보병일 뿐입니다. 하지만 일개 보병에 불과한 저 김용남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또 뼛속까지 노력을 이끌어내서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중도 실용주의와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이 단지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에서도 통한다는 결과를 입증해 내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밤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뛰어서 DJ가 옳았다. 노무현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재명이 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저 김용남이 이곳 평택을에서 전국적으로 입증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연설이 괜찮았어요? 연설은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큰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를 빼먹었어요. 정청래 당대표가 공천장을 주시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면 출마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 소개를 빼먹었어요. 여러분,
다 이분 덕분입니다. 이렇게 평택을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도 또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윤허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 와이프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좀 늦게 도착하셨는데 부지런히 와주셨습니다. 이건태 부천병 국회의원님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네, 바쁜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도착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진관 판사를 이렇게 불러온 사람은 다름 예. 아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예. 그러니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예, 예. 한덕수 전 총리한테 무려 징역 23년을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최상목 전 총리가 나는 이진관이 싫어라고 해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2번이나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예. 모두 기각됐습니다. 어디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진관 판사 어떤 분입니까? 예. 이 비상계엄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내란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으로 내란이라고 이제 예, 그리고 확정한 전두환 시대 때의 비상계엄보다 지금의 비상계엄이 더 심각하다고 심각하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도 23년으로 8년이 구형이 뻥 뛰잖아요. 예. 결국에는 내가 최상목이어도 아니 이진관 판사랑 재판을 하면은 이거는 빼박이다. 예. 예, 형량 감형이나 뭐 플리바겐이나 어떤 것도 안 된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 얍삽함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많은 보여주는 거죠. 국민들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판결을 그렇죠. 하고 있다고. 예.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 주소에서의 비상계엄이 웬 말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역사적으로 판결로서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따라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김건희 씨 뭐 무죄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인성, 뭐 백재현 예, 백대현. 백대현 판사. 이런 사람들과 비교되는 게 이진관 판사였기 때문에 아 정말 판사가 중요하구나. 근데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최상목은 이 판사는 너무 깊이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위증에 대해서도 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고 구형보다도 더 크게 판결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피 신청하는 이유가 한덕수 총리의 재판부랑 동일해. 그리고 예. 한덕수 총리의 그 위증, 그 재판에서의 위증이었기 때문에 같은 판사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짤도 없다, 기각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상목 전 그 부총리는 당시에 그 쪽지를 예. 받고 그래서 계엄과 관련 문건을 못 봤다고 그랬는데 특검이 본 CCTV 영상을 보면은 약 53초 동안 최상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뒤 약 53초 동안 이를 살펴보잖아요. 네. 그 영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더군다나 그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예산 편성 및 예비비 확보처럼 중요한 문건이 있는데 이걸 53초 동안 보고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특검 주장입니다. 그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분이 되게 똑똑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총리급까지 올라가는 데는 경제 관료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왔거든요. 예산 쪽지 보면요. 1분 동안 집중하면은 내용 다 파악될 겁니다. 예. 근데 본인도 약간은
때는 벙 쪘겠죠, 물론. 예, 예. 비상계엄, 그리고 예산, 그리고 이게 뭐 국가 비상경제회의,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재판을 앞두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로 스스로 지워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CCTV 없었으면 모든 게 묻힐 뻔했다. 라는 게 그랬죠.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사람,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명태균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사례를 보면 우인성 부장판사, 그다음에 신정호 부장판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여론조사를 무죄를 한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의 재판장이 다름 아닌 이진관 부장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건희 씨 사례와 달리 유죄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 이슈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황금폰 때문에 계엄을 선언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그 당시에. 정도로 되돌아가면은 그때부터 정말 떠들썩하게 대한민국을 명태균 이슈로 매일매일 기사화했어요. 예. 그래서 명태균이 소환되냐, 명태균이 입을 여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입을 열게 되면 이 정권은 무사하지 못할 것. 그런 얘기를 예. 했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 했었죠. 예,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네요. 그러니까. 예, 24년이죠. 예. 명태균 이슈가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막상 재판으로 가니까 다 무혐의나 무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웃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오세훈도 웃고 있을 거예요. 지금 기소돼갖고 재판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무죄면 사실은 오세훈도 무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이 지금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요게 또 상황에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법부의 그 신뢰가 많이 손상됐잖아요. 그 부분에는 뭐 조희대 대법 원장부터의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을 안 하면 그거 자체가 검찰처럼 불신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의 또 기득권끼리 봐주기 또 재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변호인 통해가지고 로비가 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의 그 지방에서 변호사 통해가지고 판사가 그렇게 로비 받는 정황들 이런 거 다 보도했잖아요. 그러면 사법부가 그동안에 곰고 골문 그런 재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역사 앞에서 중요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할 것이냐. 이거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사실은 지방선거 때문에 조금 묻히는 감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내란 재판은 ING주의고 그 판결이 적당하게 올바른 판결로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안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또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부의 판결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이 박상용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청구했습니다. 자백을 요구했고, 그리고 음식물 제공 등을 이유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 뭐 후문으로 알면 고검에 있는 TF에서는 2개월 이상의 더 높은 형을 권고를 했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서 조금 정직 2개월로 조금 톤다운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박상용 검사가 결국에는 징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술파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보다 진술 회유에 대한 부분,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그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예. 본질은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의 그런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회유했던 그 녹취록들이 다 보고가 되잖아요. 이재명이 주범이고 그리고 이화영이 종범이 돼요. 그래야 이화영이 살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의 진술을 맞추기 하거나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보도들이 그동안에 많이 드러났고 실제로 보면은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서가 생략됐어요. 수사 과정 확인서. 예, 확인서죠. 예. 확인서가 생략되고 특히나 변호인들이 참관하려면 그 변호인단의 그런 출입 기록 이런 건 다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미싱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사가 줄 소환하면서 계속해서 회유하면서 여러 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기록이나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박상용 검사를 징계를 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징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우 보수 그런 채널들 이런 데서 본인이 그래서 연어 술 파티는 없었던 거고 이거는 오히려 내가 소명이 된 거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박상용 검사는 이제는 검사가 아니라 이제 정치인이 됐구나. 다시 예.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안미연 검사가 또 언급이 되는데 안미연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도 자백을 받기 위해서 탕수육을 사준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쟁점은 자백 유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 그 의혹이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탕수육 사주고 홍준표 전 지사도 나도 담배 피게 해줬다 예.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뭘 추구했느냐. 그래서 회유를 하고 진술을 유도하거나 압박을 가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탕수육 사주면서 아무런 결과를 못 얻어냈다고 나름 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본질을 왜곡하는 어떻게 보면 검사들 입장에서의 본인들의 변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로 시민들이 설득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동안의 검사들의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의자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갑질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의 절차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의 자정자원과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탕수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쟁점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하도록 압박하고 휴유했다. 그게 지금 쟁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밝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드러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정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특검으로 가자 하고서는 이제 전환이 될 부분인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잠시 멈춤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왜 이재명의 그런 범죄자를 만드는데 둔갑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처음부터 일관되지 않았던 거에 검사들이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의 사실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안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요. 대장동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저희 방송하는 저희들도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거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나중에 이 사건들이 최종적으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예. 살면서 검찰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검찰 수사를 저는 받은 적은 없지만 예. 받으면 검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을 하고 회유를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너 탈탈 턴다? 별건 수사 있어라고 하면은 그 회유에 대해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그 검찰에 소환당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예. 압박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은 소환 가면 출석할 때 카메라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기자가 붙어갖고 막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질타받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받아야죠. 정치인들도.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정쟁이 되면서 야당 탄압으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금 정부 여당일 때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자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이라는 오해를 받을지언정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언론의 개선과 검찰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나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국민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엉망진창인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권 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긴 한데 정말 이 언론과 검찰을 이용해갖고 탄압하는 거 이거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우리 대통령 다 기억하잖아요. 예. 정말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병주 의원 페이스북을 참고로 보면은 예. 김병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탕수육 관행은 수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미연 검사가 음식물 제공과 자백 유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것은 검찰의 인권 의식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보여준다. 자백 유도는 관행이 아니라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백 유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게요. 사실은 연어 술 파티 없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연어 들어가고 술 반입된 거 인정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부인한 거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우리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탕수육도 들어가고 연어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걸로 물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어 들어간 건 확인이 됐고 예. 지금 박상용 검사 측은 술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왜냐하면 확인이 된 거. 왜냐하면 교도관이 말을 했잖아요. 제가 연어를 갖다 줬다고 얘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23년 5월 17일 페트병에 담긴 술이 검찰 청사 안에 몰래 반입돼서
그리고 피의자들에게 이제- 제공됐다는 정황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 그 법카에 그런 의혹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편의점에서 구매했던 그 영수증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우리 또 민주당 의원들께서 막 시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뭐 사실대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규명되고 처벌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